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이번 시간부터는 경영진단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경영학 쪽의 내용이 돼요. 그리고 경영학 쪽에서 주로 전략 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쪽 전략 파트 내용이 이제 시험의 주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보통 서너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부 1과목이 있잖아요. 그 1과목에서 서너 문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작년 교재보다는 올해 내용을 좀 더 보강을 많이 했어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이 수업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외국 강의도 좀 많이 보고, 그래서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쪽 내용을 많이 참고를 해서 했고,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용 분석을 하다 보면은 회사의 경영 상태를 한번 봐야 되고, 이 회사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사업군에 있느냐, 전략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자 경영 진단이라는 것을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영 진단의 개념이 있어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경영 진단은 기업체를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그 내용이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6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경영층에 대한 어떤 경영 기술과 경영 계획, 관리 방법에 대한 조언도 함께 한다. 기업에 대한 경영 지표를 제공해주고, 얼마만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느냐, 그런 한도액도 개선해주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요 분야예요. 기업의 현재 프로블럼, 문제점을 찾고 그와 동시에 개선책까지 제시한다.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기업체 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해서 금융기관에 참고 자료로 제시하거나 부실 기업을 어떻게 다시 정비하는 위한 판단 자료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영학에 나오는 경영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고요. 이걸 진단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탑 다운 그리고 바텀 업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탑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다운에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걸 보시면 되고, 이 탑은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 탑 다운이라고 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바텀 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텀은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부 환경 분석은 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시 환경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past 이런 걸 배울 거예요. political 정치적인 거, economic 경제적인 거, social 사회적인 거, technology 기술적인 부분. 그래서 거시 환경 분석이 있고, 두 번째는 산업 환경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환경 분석에서는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가 천재였다고 하던데, 여기서 five forces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past의 내용 그리고 five forces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럼 내부 환경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교재에 계속 설명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토픽은요, 회사의 사업 구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 구조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BCG 매트릭스다. 그래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 회사의 사업을 4가지 군으로 나눠서 사업 구조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맥킨지나 혹은 GE를 하면서 했었던 G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맥킨지 컨설팅사에서 여기 G 매트릭스라는 걸 만들었고, 또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게 9 빌딩 블록스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업 구조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조직 구조, HR 관점에서 조직 구조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부 환경 분석의 예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부 활동 분석도 해요. 내부 활동 분석도 이 내부 환경 분석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문별 분석을 해요. 부문별.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부문이 있는데
판매 부분이 있을 거고 뭐 생산 부분이 있을 거고 주로 보면 그리고 구매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전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MIS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R&D 부분 이런 부문별 분석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경영 진단의 전체적인 목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 이쪽이에요. Past, Five Process, BCG, G, Nine Building Blocks. 그리고 이쪽의 내용들이 조금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경영 진단을 하는 방법은 외부 환경을 먼저 분석하고 내부 환경으로 내려가 보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 회사 내부 환경을 먼저 분석하고 다시 위에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바텀업 방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분석의 방법,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이 크게 4가지 정도가 제시가 돼요. 첫 번째는 인터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질문하고 거기서 적는 거죠. 이거의 장점이 좀 더 정교한 조사가 가능하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문지법이 있어요. 설문지를 보고 적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인터뷰법에 비해서 일방적인 의사표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OX로 적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s is, 현재 상태와 to be,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용어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현재 상태가 as is, 그리고 가야 되는 거 to be. 그래서 이 차이 갭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좀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서는 체크리스트가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속한 조사가 가능한 대신에 체크리스트 구성 처음에 셋업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기업마다 어떤 다른 특성이 있을 텐데 그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테일러 메이드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외부 환경 분석부터 가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패스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 환경 분석이 있는데요. 기업에 이제 영향을 줄 만한 요소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정치 환경, 그리고 경제 환경, 사회 문화 환경, 기술 환경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거시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뭐 마케팅 쪽에서도 쓰고 여러 군데 경영학 쪽에서 쓰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정치적 환경이 어떠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선거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회사의 정치적 환경 요인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금이 이제 올라갈 것이냐. 왜냐하면 어느 정파가 이제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세금을 올리는 당도 있고 내리는 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겠죠. 산업적인 규제가 어떨 것이냐, 법률적 규제가 어떨 것이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뉴딜 사업 펀드 뭐 이런 거 기획했었잖아요. 거기 산업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첫 번째 정치 환경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근래 미국에서는 특정 기업들의 안티트러스트 반독점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100년 전에 JP 모건이라는 회사가 이제 갈라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반독점 금지 뭐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두 번째는 경제적 환경 요인입니다. 얼마나 거시 경제가 스테이블하게 가느냐 안정적이냐가 기업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특정 국가에서 지리적으로 제한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의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겠죠. 이것이 economic environment입니다. 그래서 환율, 이자율, 물가, GDP 등이 영향을 미칠 거고요. 시험 문제는 이 패스트가 아닌 것은 혹은 패스트의 구분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사회 문화적 환경 요인입니다. 소셜이에요. 패스트의 S입니다. 이건 인구가 이제 성장하고 있느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저귀 만드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성장이 돼야지, 출산율이 올라가야지 환경적 요인이 좋게 변경되는 거죠. 근데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면 이런 회사는 장기적으로 거시 환경 요인으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회 윤리적 규범, 라이프 스타일, 제품 트렌드 이런 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웹 서비스들이
사회 문화적 환경 요인이 1인 가구 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기술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제 기술이 우리 영향을 많이 미치죠.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기술만 가지고는 이제 적정한 어떤 회사의 거시 환경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를 만든다. 그러면 신문의 종이를 공급하고 있었다. 지금 신문 페이퍼를 많이 안 본단 말이에요. 이런 영향이 있을 거예요. 출판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게 나온 거잖아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베스트셀러 되기 위해선 30만 부, 50만 부는 넘어야 베스트셀러였어요. 지금은 5만 부만 넘어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점점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책보다는 단신 기사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읽을 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쉬운 게 그냥 듣는 거죠, 음성으로.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출판의 어떤 대체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적 환경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회사의 외부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배웠고 그중에 첫 번째 거시 환경 요소로서 패스트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 환경 분석입니다. 마이클 포터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일찍이 개발한 건데 여러분 한번 이런 모델을 보셨을 거예요. 스왓 분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는 이 중에서 주로 위협이 되는 것과 우리 기회에 대해서 좀 더 포착을 했어요. 경제학의 어떤 개념을 좀 가지고 온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보통 독점적 시장을 경제학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을 좋아하는데 역발상을 통해서 그렇다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산업군에 있으면 이 회사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도 결국 독점적 시장의 지위를 가지고 초과 이윤을 버는 회사에만 투자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늦었더라도 늦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지금 경쟁과 위협이 되는 5가지의 힘이 뭐냐 이걸 정리한 게 마이클 포터의 5포스 이론이에요. 그래서 5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회사가 있으면 회사의 어떤 경쟁 기업들을 봐요. 그래서 여기 사실 보면 5번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있으면 해당 기업과의 경쟁 기업이 있느냐 이걸 봅니다. 경쟁할 만한 기업들이 있긴 있겠죠. 하지만 많으냐 적으냐라는 거고 이 산업 내에 있는 기업, 경쟁 기업들과의 경쟁 강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군에 있는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하면 초과 이윤을 얻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신규 진입자예요. 신규 진입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냐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라면 산업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신규 진입자가 어렵게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오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면 산업의 매력도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도 있어요. 신규 진입자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보복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다 100원에 팔고 있는데 신규 진입자가 들어와서 100원이면 나도 남겠다 하면서 과감하게 투자했는데 처음에 50불로 갑자기 50원으로 다운시켜요. 그럼 신규 진입자는 버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쫓아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결국 진입장벽을 구축할 수 있느냐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 자, 두 번째는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대체제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매력도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과 출판의 관계 이런 게 대체제입니다.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대체제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고요. 여기에 있는 예는 연수원 같은 데서 이제 소개를 많이 하는 예인데요. 예를 들면 뭐 우유의 경쟁자는 탄산음료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있는 구매자의 교섭력 혹은 다음에 공급자의 교섭력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가 그 연수원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드린 것 뿐이고 자, 나를 기준으로 해. 해당 기업을 기준으로 나의 서플라이어입니다. 즉 내가 부품 같은 걸 공급받을 때 이 공급자의 교섭력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한테만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 시장은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고 그런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급자를 여러 군데 있고 그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공급자들끼리 경쟁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 회사에 있어서 자동차 부품 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완성업체가 구매자가 될 것이고 반대로 자동차 완성차 입장에서는 부품 회사가 공급자가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동차 완성품 메이커가 훨씬 더 교섭력이 좋단 말이에요. 반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공급자와 구매자 각각의 교섭력에 따라서 지금 회사의 이 산업의 어떤 매력도가 정해진다라는 게 Five Force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해당하는 걸 잘 골라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경쟁 기업과의 강도, 신규 진입자의 진입 장벽, 대체제의 출현, 그리고 구매자와 공급자의 교섭력 이 5가지를 Five Forces라고 얘기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핵심 체크 보시면 되고 우리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을 받고 이번에는 내부 환경, 내부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은 사업 구조의 분석입니다. 아주 유명한 매트릭스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제 BCG 매트릭스라는 건데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어떤 매트릭스예요. 이 매트릭스를 그리는 방법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연수원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그 BCG 매트릭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똑같은 걸 그려본다면 성장률과 점유율로 나뉩니다. 점유율 그리고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스타를 여기다 그리는 사람도 있고 스타를 여기다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연수원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가장 좋은 걸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X축에 해당하는 거, Y축에 해당하는 거를 봐야 되겠죠. 이제 X축에 해당하는 성장률이 있겠죠. Y축에 해당하는 점유율이 있습니다. Y축에 해당하는 성장률이 있고 X축에 해당하는 점유율이 있습니다. 그럼 점유율이 높고 낮은 걸 따져보는 거예요. 자, 성장률이 어때야 돼요? 이게 성장률이에요. 이게 성장률. 이 성장률이 높은 게 좋은 거죠. 자, 점유율도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고예요. 고. 그래서 양쪽 다 높은 거 고. 여기가 스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장률도 좋아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좋으면 아주 좋은 사업이죠. 이걸 우리가 스타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장률은 다소 낮으나 성장률로 봤을 땐 다소 낮으나 점유율이 높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캐시카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쭉쭉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돈을 쭉쭉 빨아들인다. 하지만 더 이상 시장이 커질 가능성은 적다라는 얘기예요. 자, 성장률은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 성장률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과연 점유율이 있느냐 봤을 때 그 점유율은 낮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퀘스천 마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정해진 점유율이 쉽게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성장률만 보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해서 퀘스천 마크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와일드 캣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점유율은 어때요? 굉장히 낮고 성장률도 낮은 거예요. 골칫거리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사양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스타에 있는 산업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땡땡 민족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은 지금 점유율도 좋고 지금 그런 배달 서비스업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런 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런 데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 출판업이나 어떤 무슨 이런 쪽들이 좀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하지만 교과서 시장 굉장히 괜찮지만 어린이 학습지 시장
혹은 신문 출판 이런 쪽은 신문과 관련된 거, 그냥 단행본 이런 쪽은 굉장히 낮게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같은 게 이제 성장률은 굉장히 좋은데 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낮은 상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BCG 매트릭스는 이렇게 네 가지로 2x2 매트릭스로 어떤 산업을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의 현재 사업 구조에 대해서 분석했다.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한 게 맥킨지 컨설팅에서 9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9개. 그래서 3x3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x3 매트릭스를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고, 중, 저로 나눈 거고요. 여기 보면 시장의 매력도를 두고, 시장의 매력도 두고, 여기 제품의 경쟁력을 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매력도도 높고 제품의 경쟁력도 높은 경우가 있고, 시장의 매력도와 제품의 경쟁력 자체가 낮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3x3로 해서 9개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3개가 있을 거고, 제가 달리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을 거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총 9개에 있는 셀 중에서 요 3가지 셀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업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산업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는 더 성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성장시키고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다. 자, 요쪽 사업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홀드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사업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관두자, 철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오렌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레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G 매트릭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총 9개의 셀이 있다. 3x3고, 시장의 매력도와 경쟁력, 제품이나 사업의 경쟁력을 조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BCG 매트릭스는 매력도 대신에 뭘 넣었어요? 성장률을 넣었던 거고요. 여기 경쟁력 대신에 어떤 힘을 넣었던 거예요? 점유율을 넣었던 겁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하고, BCG는 2x2, G 매트릭스 혹은 맥킨지 컨설팅 이 제시한 매트릭스는 3x3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BCG는 스타 퀘션 마크 캐시카우 더욱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G 매트릭스는 이것까지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여기가 유지 방어인지 선택적 수익 관리인지 이거 구분하는 건 뭐 인간의 능력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고, 요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계속 투자가 돼야 되고, 홀드하고 있고, 하베스트, 아예 투자 이제 그만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사업 구조 분석에서 마지막입니다. 9 빌딩 블록스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최신 경영학 개념인데요. 이게 실제는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실제는 이렇게 9개의 블록을 아마 세울 거예요. 이게 제가 개수는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9개 이런 식으로 블록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 안에 들어가는 개념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어떤 개별 사업이 주로 고객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원리에 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 가운데에 있는 게 뭐냐면 value proposa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치 제한부터 있는 겁니다. 어떤 우리 타겟 고객, 설정된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안해 줄 건가, 이런 것들이 사업 구조의 매력도 같은 걸 따질 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개 들어가는 걸 외우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9개 들어오는 애가 아니냐 기냐 이걸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설명드리면 가치 제한입니다. 가치 제한. 그러니까 게임 회사 같으면 고객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를 주는 거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치 제한입니다.
자, 사실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고요. 두 번째, 커스터머 세그먼트라고 얘기하는데 고객의 정의가 뭐냐? 우리의 고객이 누구냐라는 걸 정의하는 거예요. B2C냐, B2B냐? B2C라면 주로 어떤 고객군이냐? 이런 것들을 세그먼트를 정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널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에게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채널은 뭡니까? 뭐 마케터가 있고 우리 영업사원이 있고 아니면 대리점이 있고 마트가 있고 이런 것들이 피지컬한 전통의 채널이었다면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채널은 온라인 웹 비즈니스의 채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채널로 고객에게 다가가느냐. 자, 우리의 레비뉴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수익 모델은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내느냐, 혹은 물건을 팔고 나서 AS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애플 같으면 애플의 하드웨어를 팔아서 돈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서비스가 있겠죠. 매월 정액으로 저도 가입한 우리 무슨 클라우딩 서비스가 있다. 아니면 앱스토어에서 우리가 뭔가를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면서 거기서 유통 마진을 남긴다라는 어떤 수익의 모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고객의 관계가 뭐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느냐? 즉 우리 마케팅을 통해서 유지하느냐? 아니면 기존 고객이 신규 고객을 데려오는 방식으로 유지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키 소스가 뭐냐? 우리의 핵심 자원이 뭐냐? 우리의 핵심 자원은 예를 들어서요. 지금 현재 노키아 같은 경우는 핸드폰 판매보다 기존에 축적해놓은 기술력에 대한 로열티가 주로 핵심 자원이 됩니다. 이런 무형의 자산이 회사의 핵심 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만드는데 우리 중요한 기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에 핵심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회사의 브랜드, 무형의 자산이 핵심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액티비티입니다. 핵심 활동이 뭐냐? 그래서 가치 제한을 만들고 비즈니스 원활한 활동을 해서 필요한 활동이 뭐냐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파트너십인데요. 우리의 서플라이어가 누구냐? 우리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어떤 형태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느냐. 그래서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와 함께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한국 스타벅스는 미국 스타벅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신세계 그룹과 50대 50으로 같이 가지고 있어요.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 나갈 때 대부분 조인트 벤처 형태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커피숍을 낸다라는 건 커피 맛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입지 조건 이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파트너와 같이 일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구조도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 사업의 비용 구조가 주로 고정비 베이스냐 변동비 베이스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게임이다라고 하면요. 고정비가 엄청 들어요. 처음에 개발할 때 R&D. 하지만 다 개발해놓고 나서 신규 고객이 들어와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라는 회사, 그런 회사들도 어떻습니까? 드라마 제작이나 드라마 제작된 걸 사오는데 어마어마한 고정비를 드립니다. 한번 사올 때 우리나라의 대형 드라마는 요 근래 400억 정도 평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가 400억 주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고정비가 들어갔지만 그 이후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보기 위해서 들어온 고객이 매월 정액으로 돈을 내겠죠? 그럼 매출은 계속 쌓이지만 변동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사면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렇게 컨텐츠가 계속 쌓여서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고객들에게 엔터테인먼트라는 즐거움을 주면서 이게 가치 제한이고요. 그 채널 방식은 어떤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를 최고의 사업자라고 요즘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 자원은 컨텐츠 뭐 이런 게 되겠죠. 고객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뭡니까? 넷플릭스 지금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방식이 이렇게 해요. 한 명이 가입하면 한 명에게만 아이디를 주지 않아요. 여러 개의 아이디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4명, 5명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하나씩 잘라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4명, 5명 있지만 미국은 제가 알기로 그보다 적습니다. 잘라내면은 그 사람이 이제 뭐 표현은 적당한지 모르지만 애딕션 이게 중독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입을 하고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 방식을 하는 거죠. 거기 핵심 자원이 있어야죠. 컨텐츠가 계속 있으니까.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파트너십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컨텐츠를 자기 혼자 만들지 않죠. 전 세계에 있는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사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지금 9 빌딩 블록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형화 시켜놓으면 아무래도 분석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 사업구조 분석의 툴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경영진단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제 경영진단의 목적이 뭔지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에 대해서 배웠고 그 외부 환경 분석에서는 패스트와 파이브로시스 요 5가지 위협에 대해서 배웠었던 거고 이제 내부 환경 분석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내부 능력 분석에 대해서 그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사업 구조를 분석한 겁니다. 사업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분석의 툴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BCG 매트릭스도 배웠고 G 매트릭스도 배웠고 9 빌딩 블록스까지 배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부터는 조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시험이 오늘 시간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